작은 서점. 이원영은 초파리를 좋아했다. 초파리의 날개와 눈을 특히 좋아했다. 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임소라의 단편소설 초파리 돌보기 첫 도입부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한 대학 실험실에서 초파리를 키우는 엄마 이원영과 그런 엄마의 삶을 기록하고 이해하는 소설가 딸의 이야기입니다. 자, 책에 대한 내용은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우리 다독이님들이 이제 청취자 애청이 생긴 이후로 많이들 좀 사연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으로 성준 2523님께서 힘겨운 업무를 마치고 퇴근 런합니다. 땀을 씻어내고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가 돌아가는 밤 11시 정각. 어두운 방, 작은 조명 하나, 이어폰 끼고 최현정 아나운서의 오프닝 멘트를 듣는 순간 오늘은 또 어떤 작가의 세계에 빠져들지 긴장과 호기심이 함께 스며듭니다. 작은 서점은 지친 하루 끝에 찾아온 나만의 고요하고 고요한 시간입니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또 즐거운 책의 세계로 빠져드시기 바랍니다. 저희 작은 서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소개해드리죠. 말보다 깊은 눈빛, 영화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배우 양조위 40년 연기 인생을 집대성한 최초의 평전, 주성철 시네플레이 편집장의 마지막 홍콩 배우 양조위, 이 책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네, 장유진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으로 다독이 로사리오님께서 지난번에 김현수 작가님의 책 소개해 주셨잖아요. 읽는 내내 귓가에 빗소리가 쏴쏴 들리는 것처럼 신기하고 생생했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현수 작가님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책인데 덕분에 오랜만에 책장에서 꺼냈습니다 하셨어요. 이거를 최애로 꼽으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빗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생생한 그런 느낌이었구나. 저도 책 속에 이제 우리 작가님이랑 같이 방송하고 나서 많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작품 유독. 네. 오늘도 또 그런 작품일 것 같은데 네, 어떤 맞습니다. 책을 가져오셨는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임소라 작가의 단편소설 초파리 돌보기인데요. 네.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라는 이 작가의 두 번째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이고 네. 13회 2022년이었네요.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젊은 작가상은 나이로 자른 거 맞죠? 젊은 작가상이 네. 제한은 있는데 그 젊다는 나이의 의미가 네. 작가 나이예요. 작가 나이로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데뷔를 하고 경력 10년 이내에 작가들에게 주어진 네. 상인데요. 이제 그 한 해 발표한 단편 소설 중에서 그 심사위원들이 네.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7편을
뽑는 거고. 7편을요? 네. 그리고 그중에 대상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이 대상이란 말씀이죠. 네. 13회. 그러면 11회 때 그 유명한 분이 받은 우리 장윤 작가님이 11회 네, 맞죠? 저도 11회 때 사실 전문 작가상이 제 나이 또래 네. 작가가 된 사람들한테는 모르게 제 생각에는 작가가 되기 전에 가장 동경하고 받고 싶었던 상이 아닐까. 네. 모든 상 중에 신인상이 가장 받을 수 있는 의미 거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젊은 작가상은 사실은 저한테는 좀 의미가 큰 게 저를 작가로 만들어준 상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1회를 보면서 네. 내가 그러니까 문학이랑 소설을 좋아한다는 거를 자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좋아했으면서 그냥 책을 좋아한다고만 생각했지 소설 문학 카테고리를 생각을 못해. 워낙 그냥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걸 읽으면서 나 소설을 좋아하는구나. 를 깨닫고 그때부터 그 책을 1회부터 네. 사서 모으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더 소설에 빠져들었던 거라 소설을 탐독하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의미 있는 상인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 받게 돼서 그러니까 이런 젊은 작가상 이런 이벤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작가로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등용문이 사실 많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장윤 작가님처럼 책에 관심 있고 소설 쓰는 거에 좀 이렇게 막 갈등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좀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 출판사에서 이 책을 되게 싸게 보급해요. 이게 좀 널리 젊은 작가들의 소설을 일부러 더 널리 알리고 그래서 저는 그렇군요. 그런 초기의 기획 의도가 지금 10몇 년 이상 이어져 왔는데 되게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또 출판계에서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자, 임소라 작가는 어떤 작가인가요? 네, 임소라 작가님은요. 87년생이시고요. 독특한 점이 시인이자 또 소설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시인이세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13년에 중앙신인문학상으로 시로 등단하신 다음에 15년에 문학동네 이제 대학 소설상을 수상하시면서 소설 활동도 시작을 해서 둘 다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제일 유명한 장편 소설 최선의 삶이라는 소설이 있고 또 소설집 오늘 할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 눈과 눈사람 그리고 시집도 있죠. 괴괴한 날씨와 착한 사람들 겟패킹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 정말 많이 타셨어요. 네. 그래서 문지문학상을 탄 작품인 희고 둥근 부분이라는 단편도 이 소설집에 수록이 되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가장 최근 2026년 현대문학상 소설 부문 사랑보다 조금 더 짙은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로 올해 현대문학상을 탄 작가님이십니다. 장유 작가님도 혹시 시 쓰세요? 저요? 네. 아니요, 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네. 시와 소설을 다 쓰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그쵸. 근데 정말 그 장르가 좀 다르다 그래야 될까요? 똑같이 이제 언어로 뭔가 이렇게 풀어내는 얼마 사람들이지만. 전에 우리 김현수 작가님과 했잖아요. 근데 김현수 작가님도 역시 시인이자 소설가이기도 하셔서 뭔가 제목부터 뭔가 시처럼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시랑 소설을 다른 곳에 메모를 이렇게 하신대요. 제가 인터뷰에서 봤는데 시는 어떤 조그만 메모장에 문장을 전체를 쓰고 소설 같은 건 아이디어를 화이트보드 같은 데 쓰고 그래서 실제로 같은 얘기가 이렇게 반복 어떤 건 시로 쓰고 어떤 건 소설로 쓰고 이렇게 하기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젊은 작가상 탄 소설이잖아요. 젊은 작가상은 또 좋은 점이 그 수상작품집에 그 작가 노트가 또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오늘 거 작가 노트 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초파를 돌보기 작가 노트에 그 너무 열심히 하면 무서워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표현이 그 시집의 겟패킹 아까 말씀드린 거기 수록된 시에서도 반복이 돼요. 그 리디다 소나무에서 열심히 하지 마요. 너무 열심히 하면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중복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키워드가 떠오르면 소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장이 떠오르면 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임소라 작가의 초파리 돌보기 이제 이 소설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제목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초파리. 네. 이 소설은 딸 권지유의 시선으로 엄마인 이원영의 삶을 써내려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은 앞에 초파리 묘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또 냅다 낭독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50배 중을 해서 초파리를 관찰하면 이런 느낌이구나. 그게 막 눈앞에서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반짝반짝반짝. 너무 묘사가. 보석 같은 아름다운 그 생명의 그 활기. 근데 우리 초파리 하면 사실 막 이렇게 음식물 남은 거에 그쵸? 상하기 직전에 막 몰려드는 아이들이라 그래서 별로 이렇게 아름다운 벌레라고 인식을 안 하는데 이렇게 그쵸? 아무튼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 그래서 원형, 그러니까 엄마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러게요. 그래서 원형, 이원형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형이 중년의 여성이죠. 권지유라는 이제 성인 딸이 있는 초파리를 돌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수백 마리의 초파리 중에 가장 건강한 15마리를 골라서 번식시키는 그런 실험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냐. 텔레마케터 일을 같이 하던 미선이라는 친구가 소개시켜 준 건데 그 텔레마케팅 일은 또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몇 군데 일자리 지원당했다가 계속 거절당하다가 텔레마케팅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원영이란 인물은 78년에 가발 공장에 처음 취업을 한 이후로 웹하너, 마트 캐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 또 볼펜 부품을 조립하기도 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울 때는 뭐 부업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50대 무경력 주부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절을 당했는데 아니 특히 애를 키울 때는 아니 뭐 그냥 집에서 조금 그거 버느니 집에서 있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말도 듣고 근데 내가 과외는 못 해줘도 이 돈으로 학원은 보내줄 수 있고 그리고 학원도 학원이지만 그러니까 내 일을 갖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을 갖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일을 갖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33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해왔지만 무경력 취급을 받았는데 텔레마케팅에 딱 취직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았다고 해요. 뭔가 창문도 없는 공간인데도 아 그래도 탕비실 같은 데 가면 막 믹스커피가 무제한으로 있네. 그리고 뇌 책상이 있네. 그리고 에어컨이 막 계속 나오네. 그래서 처음 가져보는 자신만의 책상이 너무 좋아서 막 문구점에 가가지고 볼펜 사고 사무용 의자 사고 막 텀블러 사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 그런 거 안 두는 게 나을 거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제 텔레마케팅. 처음에 몰랐죠. 네. 그래서 그걸 안 두는 게 나을 거다라고 한 게 가족사진을 넣을 액자였거든요. 가족사진 액자가 책상 위에서 딱 가족들이 웃고 있는데 텔레마케팅 일을 하면 정말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짜고짜 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인간의 존엄성을 잃을 정도로 모욕을 많이 당했던 거죠. 그래서 왜 여기에 진짜 갓 20살이 된 애들이나 아니면 나 같은 무경력 취급을 받는 주부만 여기에 있는지 이제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미선이라는 같이 일을 하다 만났던 친구가 먼저 그만뒀죠. 그만뒀는데 당장 여기 와. 여기 너무 좋은 알바 자리가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초파리 돌보는 영구동의 알바였던 거죠. 근데 이게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밌어요. 즉 어렸을 때 이 권지유라는 딸이 연세 우유에 말아먹으면서 엄마 나 연세대학교 갈 거야 이랬는데 그러니까 엄마 이런 말을 왜 대학 그렇게 멀리 서울까지 가냐 엄마랑 살자 하면서 그럼 나 어디 대학 가? 그랬더니 집 옆에 대학교 있잖아. 과학기술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과학기술원이 4개 있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에.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디 과학기술원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 임소라 작가님이 대전 출신이거든요. 대전이군요. 그래서 카이스트겠거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 그 과학기술원에 이제 면접 보러 가니까 거위대가 막 위풍당당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다는 걸 보니까 카이스트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바로 채용이 결정이 됐어요 또. 근데 여태까지 일했던 그 많은 어떤 것보다 너무 보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형 같은 주부 아르바이트생들이 쥐나 초파리 먹이를 먹이고 이제 양육을 거기서도 양육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파리 파트에 배정이 된 거죠.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밥을 만드는 일보다 밥 먹는 걸 보는 일이 더 좋았다. 그래서 거기가 완전 멸균 상태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험 대상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깨끗한 가운을 입고 모든 게 다 멸균 상태가 돼 있고 뭔가 여기가 호텔 숙박객이 된 것 같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그리고 휴식 시간에 나가면은 막 거위 보고 네. 또 젊은 이제 학생들 네. 보고 심지어 보수도 좋대니. 네. 너무나 안락한 직업이네요. 네,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네. 그래서 신기한 게 이제 초파리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 초파리가 번호가 2만 개가 넘는데 어떤 초파리는 사람이랑 똑같이 당뇨나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는 초파리가 있고 어떤 초파리는 더위를 많이 타는 초파리가 있고 그래서 건강한 이제 성충을 골라내는 거예요. 네. 근데 이토록 세밀한 날개와 눈동자 이 아름다운 생명체를 만드는데 5일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원형이 초파리들이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하루하루 쑥쑥 자라났던 그 딸을 키울 때처럼 네. 초파리를 키우는 게 또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과기원에서 그 쓰이는 초파리가 수출이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하버드, 예일 네. 이런 데로 다 내가 키운 애들이 거기다 간다고. 그리고 막 인기가 되게 좋고. 그래서 근데 저는 몰랐는데 초파리 DNA가 사람이랑 절반 이상 같대요. 초파리가 쓰이니까 실험에. 그래서 초파리를 분석하면 인간의 이제 네. 병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근데 한 번은 이 초파리를 좋아하잖아요, 원영이. 네. 그래서 폐기 처분 해야 되는 초파리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거를 훔쳐와요. 그래서 그 시험관에 담아가지고 가운 주머니에 넣고 막 버려질 보석을 주워가는 마음으로 네.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예쁘다고 딸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거를 막 얼어 죽을까봐 체온으로 막 시험관을 덮여가면서 왔는데 딸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질색을 하게 되죠. 초파리 글쎄.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린 딸이 나왔다가 이제 현재로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일을 그만뒀고 이제 그 초파리 보고 기겁하던 그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인이 된 건지우가 엄마의 이제 환갑을 축하하려고 케이크를 사들고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이 권지우란 딸에게도 그 건망증 이슈가 있어요. 권지우는 소설가예요. 네. 건망증 문제가 있는데 그걸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서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직접 소설로 확인해 보시고. 근데 그 건망증이 소설을 쓰는데 시작점을 잊어버린다고 해요. 네. 내가 왜 소설을 썼는지. 그 정도면 이게 소설가로 쓰기 진행이 가능한가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공감을 한 게 저도 소설가니까. 네. 내가 처음에 1억 이렇게 써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에는 반드시 달라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뭘 잊는다고까지 표현을 좀 과장해서 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생각했던 게 아닌 길로 흐르고 근데 그게 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소설적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장면이나 생각으로부터 소설이 시작된 것인지 잊는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이걸 써야지라고 결심하게 만든 이유가 있는데 잊었고 또 심지어는 내가 왜 작가가 되기로 했지? 작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계속 이제 기성 작가로 활동을 하다 보면 다음 책 내고 빨리빨리 또 요즘은 뭐 이런 거 써야 되고 이런 거 듣다 보니까 계속 처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엄마의 환갑으로 가는 거잖아요. 갔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우리 딸 3년 만이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모녀가 3년 만에 만나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딸이 자기 이제 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3년 만에 엄마를 본다는 것도 잊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본 게 엄마가 서울로 오셔서 무슨 검사 받고 하는데 뭐야 어디 아파 이러는데 아니야 뭐 괜찮대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딱 케이크를 들고 갔는데 집에서 이제 3년 만에 본 엄마가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네. 근데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적의 음파 막 이런 걸 틀어놓고 있어요. 왜냐면은 엄마가 이유 모를 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대로 못 짚어서 난간을 잡고 걸어야 되고 그리고 막 탈모가 심해지고 그죠. 근육이 자꾸 빠지고 물론 채모도 없어지고 네. 막 머리카락, 눈썹, 속눈썹까지 막 다 빠지고 그래서 막 근데 병명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네, 있고. 그래서 온갖 뭐 한의원도 갔다가 네. 뭐 탈모 치료기를 했다가 뭐 피부까지 주사 맞았다가 이랬는데 이제 이 딸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 실험실에서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었을 거다. 이거는 분명히 산업재해의 네. 느낌이 있다. 네. 그래서 13년에 이제 그만뒀는데 그 네. 일을 이거 산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계속 막 그 민간요법에 의존을 하는 거죠. 막 천일염을 잇몸에 문지르고 막 오일 막 한 방울씩 하고 막.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엄마 실험동에서 그 가운 입었다고 했지. 뭐 마스크나 장갑 같은 거 안 꼈어? 막 이러고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네네. 엄마는 자기한테 너무 좋은 기억이었던 거예요. 너무 여태까지 일했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거. 그래서 계속 아니. 그래서 왜 자꾸 물어봐? 자꾸 이러니까 소설가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나 소설에 쓰려고 한다. 소설에 인물의 직업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엄마가 반색을 해요. 네. 엄마가 소설이 나오나? 이러면서 또 막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계속 너 뭐 이상한 냄새 없었냐? 뭐 그러니까 아니 왜 자꾸 물어봐? 이상한 거 없었어. 거기 되게 좋았어. 라고 하니까 왜 그럼 혹시 사람의 몸을 아프게 할 만한 게 없었냐? 그랬더니 아니 없는데 왜 자꾸 물어봐라고 하니까 소설 속 인물이 아플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닥달을 하니까 어떻게 얘기해? 저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계속 딸이 엄마를 닥달하니까 엄마 잘 기억해봐. 엄마가 모르고 있는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원영이 이 얘기를 해요. 하루는 자기가 지각을 해서 손을 씻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네. 그랬더니 초파리들이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손을 댄 초파리가 다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초파리가 나한테 해를 끼친 게 아니야. 내가 초파리한테 해를 끼쳤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낭독을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그래요. 그 딸의 마음이 너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좀 이 어떤 산업재해 그 엄마가 일했던 일터의 그 조건을 좀 취재를 하고 싶은데 엄마가 말을 안 들으니까. 네, 심지어 내가 해를 끼쳤다라고 네.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 엄마는 평생 그 돌봄이라는 그 의무감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아이도 키웠지만 일을 하면서도 뭔가 계속 돌봐야 되고 남한테 폐를 안 끼치려고 하고. 그래서 계속 차라리 그런 실험실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네. 그 고등어 굽다가 그거 연기 때문에 할 게 훨씬 높겠다 하면서 네. 다른 거 써봐 그러면서 전 이 부분도 네. 차라리 다른 거 써면서 내가 소설 아이디어 줄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되게 말하긴 짜친데 그런 네. 서러웠던 일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인 듯. 네. 맞아요. 그렇죠. 이런 건 어때?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딸은 또 잊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얘기도 안 해주기도 네. 하고. 그래서 원영은 근데 소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썼어? 근데 사실 소설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네. 소설가 네. 지우는 모르겠어. 이제 뭐 결말이 생각이 안 나. 라고 하니까 통화하다가 원영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우야, 원영이가 깨끗이 다 나와서 건강해지는 결말을 써줘. 털이, 나 눈물 나. 네. 털이 식물수처럼 쑥쑥 자라나고 온몸에 근육이 탄탄하게 붙는 해피엔드를 써줘라고 하는 엄마가. 거예요. 나 눈물 나. 네. 이거 제가 처음 읽었을 때, 그 두 번째 읽을 때,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임소라 작가님 듣고 계신가요? 소설 이렇게 잘 쓰면 어떡해요? 어떻게 진짜 어떻게 우리 장희 작가님 정말 그러니까 자기는 막 털이 막 빠지고 있는데 털이 쑥쑥 자라나는 결말을 써달라고 하는 게 네.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저는 엄마가 계속 딸한테 소설가인 딸한테 이야기를 다 해피엔딩으로 좀 끝내라. 그러니까 그게 그 엄마의 마음이 딸이 항상 좋은 얘기만 듣고 보고 다른 사람들에 전달함으로써 딸이 행복해지길 너무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이 그리고 심지어 자기도 이렇게 고통받고 지금 어찌 보면 산재의 어떤 그 일환으로 아픈 건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 행복하게 이 여생을 마무리한다고 너라도 좀 이렇게 글로서 써줘. 그래서 어떻게 쓰라고 자꾸 눈물을 보이고 있어. 어떻게? 엄마는 그럼 내 소설이 부끄럽냐? 왜 해피엔딩을 안 쓰냐고 하니까.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엄마가 그냥 다 낳는 그런 결말을 쓸 수 없다. 네. 라고 하니까 그리고 해피엔딩을 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쓰면 뭐하냐. 소설 그냥 소설일 뿐인데 라고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소설일 뿐이면 왜 써? 소설가인 저의 심장에 이렇게 왠지 저도 이거 읽으면서 장희 작가님이 이거 굉장히 이 짧은 단편에 많은 생각을 했겠구나라는 생각, 그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또 그 엄마가 음성 메시지를 막 남긴 게 있어요. 네. 원영이가 안 나오면 엄마가 너무 괴로울 것 같아. 다 낳는 걸로 써줘. 그랬다가 혹시 전화 왜 안 받아? 서운한 거 아니야? 무슨 일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어요. 다 잊어달라고. 그냥 너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살고 네. 별일 없다는 문자 하나만 보내달라. 이렇게 남겨주면 엄마의 마음.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장면이 너무 좋은데 이 부분은 꼭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네. 이 소설가 딸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네. 엄마의 소원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마무리를 하잖아요. 정말 빵 터졌던 게 초파리가 로얄 젤리 먹고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기해도 돼요? 수명이 2배나 늘어나고 뭐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또 우연인데 그냥 네. 예. 지금 그냥 재밌으라고 드리는 얘기인데 최근에 누가 로얄 젤리 선물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 효능을 검색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던 이 어떤 소설가 딸을 둔 엄마와 모녀의 이야기가 갑자기 그게 이 소설이야? 하면서 확 내가 소설 밖으로 나오게 되는 네, 네. 그런 경험을 하는 정말 좋은 소설입니다. 그렇네요. 네. 저를 3번이나 올린. 네. 꼭 한번 읽으세요. 장유 작가님이 이거 설명하면서 이렇게 울컥하는지 특히 딸이라면 네. 엄마의 삶은 좀 마음 아프게 들여다보고 있는 딸이라면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꼭 읽어보세요. 네. 그 마지막 부분이 너무 그 발랄한 느낌이 네. 저는 너무 더 슬프더라고요. 그 엄마가 작가 노트 보니까 여기 이제 원영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엄마 이름이 점덕인데 엄마가 원영으로 그냥 약간 예명 무슨 뭐 그냥 옛날에 저희 큰엄마처럼. 근데 왜 원영이냐고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원영을 거꾸로 해봐. 영원이잖아. 맞다. 그런 의미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더 저는 그 작가 노트 보면서 더 마음이 짠해졌거든요. 정말 엄마의 그 딸을 생각하는 마음은 정말 영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기 항상 해피엔딩을 원하는 그 작가의 엄마 얘기였는데 어떤 노래 골라오셨어요? 또 기가 막힌 노래 골라왔죠. 네. 자이언티의 해피엔딩인데요. 네, 뭔가 좀 즐거운 노래였으면 좋겠어요. 네. 앞에가 가사가 문장과 문장 사이의 거리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이런 노래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사를 한번 들으면서 읽으시면 더 좋은 노래입니다. 네. 슬픈 노래 아니죠? 해피엔딩. 살짝 밝아요. 밝아요. 해피엔딩 뭘까? 네. 라고 묻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이언티 해피엔딩. 추천곡으로 준비해놨습니다. 자, 단편소설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코너. 장유진의 책갈피 임소라 작가의 단편소설 초파리 돌보기 오늘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진 작가였습니다. 작은 서점. 요즘 서점에는 어떤 책이 나오고 있을까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교보문고 구한의 MD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구한의 MD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막 봄을 건너뛰고 더워져가지고요. 여름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분명 봄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여름이 된 후에 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더운 날 찾아오면 이게 밤도 이제 길어지고 아니죠. 밤이 짧아지는 거죠. 네. 이런 날씨에는 뭔가 이렇게 좀 무서운 영화도 보게 되고, 그죠? 남양 특집 한번 해야 되잖아요. 오늘 그런 책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심연의 텔레패스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네. 갑작스러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포, 호러 소설이에요. 4월에 공포 소설이라니. 그런데 요즘 극장가에도 마침 살목지라는 공포 영화가 흥행 중이거든요. 그래요? 네, 이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할 만한 책입니다. 참고로 오늘 이 책에 제가 공포소설을 가지고 온 건 처음인데요. 너무 무서운 부분은 빼고 이야기해드릴 테니까 잠 못 자면 어쩌지? 안심하고 들으셔도 됩니다. 네. 아니, 구한 MD께서 공포소설, 이런 류의 소설을 좀 많이 가지고 오셨던 것 같은데, 장르소설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처음이라고요? 네네. 전에도 무서운 분위기의 책을 소개한 적은 있는데, 오늘과 같은 본격 공포소설은 없었습니다. 무서운 분위기랑 공포소설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추천해드렸던 장르 분야 책은 대부분 미스터리 소설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포보다는 미스터리를 많이 보고요. 그래서 이 책 공포인데 읽을까 말까 잠깐 고민했는데 결론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근데 이제 미스터리 소설과 공포 소설의 차이는 뭐예요? 그냥
내가 느끼기에 좀 무서우면 다 공포소설 아닌가요? 미스터리든 공포든 무서울 수도 있고 안 무서울 수도 있는데요. 공포는 특히 더 오싹하고 무서운 기운을 강조하는 장르고요. 그리고 더 확실한 차이는 소설 속의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인가 아닌가에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귀신이나 유령이 등장한다든지 등장인물이 초능력을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초자연적 현상이 나온다면 대부분 공포소설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나 사건, 사고를 다루는 이야기는 미스터리로 보통 분류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네요. 그렇죠. 예도 있긴 하지만 귀신, 저주, 미지의 존재 이런 게 나오면 대부분 공포물인데요. 그 TV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뭐 땡땡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은 미스터리고 그렇죠. 그리고 전설의 고향 공포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죠? 전설의 고향 다 아시지 않나요? 전설의 고향은 공포다. 혹시 여기까지 설명 들으셨을 때 아나운서님은 공포랑 미스터리랑 어느 쪽이 저 공포요. 점점 뭔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실을 좀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더 좋은 것 같아요. 저와는 약간 다르시네요. 역시 더 센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공포 소설을 잘 모르는 사람도 좀 알만한 대표적인 작가 누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 뭐니 해도 공포의 제왕 스티븐 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장편 데뷔작인 캐리를 시작으로 해서 샤이닝, 미저리, 그것, 애완동물 공동묘지 등 수많은 작품으로 전 세계에서 3억 5천만 부가 넘는 판매를 기록했고요. 아시다시피 영화로도 정말 많은 작품이 만들어져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작가 중에서는 전설적인 공포소설을 하나 남긴 스즈키 고지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세기 말에 거의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얻었던 링 시리즈인데요. 지금까지도 기념비적인 호러 걸작으로 나와 있는 작품입니다. 벌써 링 하는데 막 오싹해집니다. 아우 예. 근데 오늘 가져오신 심연의 텔레패스 작가 이름이 좀 낯설어요. 뭐 중견 작가인가요? 신인가요? 이 작품을 쓴 가미조 가즈키는 완전 신의 작가입니다. 그렇군요. 1992년에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난 젊은 작가이고요. 회사원으로 일하면서도 호러 소설을 쓰고 싶다는 열망을 계속 키워왔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도쿄 소겐사라는 출판사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해서 단발성으로 소겐 호러 장편상이라는 공모전을 개최했는데요. 이 공고를 보고 내야겠다 마음을 먹고 처음으로 쓴 장편 소설이 대상을 받으면서 그게 이 작품이고요. 본격적인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 내놓은 책이 대상을 받았다. 재능이 굉장한 사람인가 봐요. 네. 그런데 이 소겐 호러 장편상 말고도 2025 이호러가 대단하다 1위 그리고 2024 베스트 호러 1위까지 3관왕을 차지했어요. 3관왕이나? 그래서 강렬하게 이름을 알렸고요. 이 책 소개를 보시면 책에 지금 이게 띠지로 있네요. 진짜. 그렇죠. 1위 뭐 수상 막. 띠지에 꼭 넣어야 되는 요소거든요. 그리고 책 소개도 따로 보시면은 그 일본 호러 문학의 눈부신 신성의 완전 무결한 데뷔작 이런 카피가 있는데요. 이거 약간 좀 과장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지만 완전한 과장은 아니다. 약간 수긍이 된다. 이렇게 공감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군요. 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거. 더욱더 오늘 내용이 기대가 되는데요. 줄거리 들어볼까요? 네. 이 책의 주요 등장인물이고 피해자 역할인 카렌은 홍보대행사에서 일하는 영업 부장입니다. 참고로 카렌, 이름은 서구적이지만 일본인이고요. 그는 어느 날 회사의 후배 직원에게 엉뚱한 제안을 받습니다. 자신의 남동생이 대학생이고 오컬트 동호회 소속인데 그 동아리에서 여는 정기 괴담회에 함께 가자고 초대받은 거예요. 카렌은 사실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호기심에 져서 그래 그럼 한번 같이 가보자 이렇게 후배와 약속을 잡습니다. 대학교 오컬트 동호회다. 설정부터가 이게 심상치가 않네요. 그 동아리 회원들은 막 엄청 무서운 얘기들을 다 들고 올 거 아니에요. 실제로 굉장히 무섭게 표현이 돼요? 기대한 것과는 달리 하품이 나는 수준입니다. 뭐예요? 그런데 한 여학생이 무대에 오르면서부터 갑자기 공연장 분위기가 서늘하게 바뀌어요. 그 학생은 옷깃 부분만 하얗고 나머지는 모두 까만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요.
그는 일단 객석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둘러봅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카렌을 발견한 다음에요. 오직 카렌의 눈만 부러져라 쳐다보면서 자신이 준비한 괴담을 풀어놓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얼굴만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들려준다? 좀 오싹하기도 하지만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내용이었어요? 근데 막상 괴담의 내용은 좀 알쏭달쏭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요.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인데요.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시작 부분과 끝 부분만 조금 읽어볼게요. 시작 부분입니다.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난 어두운 물속에 있습니다. 어둡고 위험한 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결말로 넘어가면요. 당신은 드디어 내가 있는 물속으로 옵니다. 당신에게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늘 빛과 함께 계십시오. 이 말과 함께 괴담은 뚝 끊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카렌의 일상에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렇게 저주가 걸린 건가요? 뭐 귀신, 무슨 일들이 나와요? 귀신이 뭐 나오고 막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귀신 같은 분명한 실체가 딱 나오는 것보다 더 꺼림칙한 일이 벌어져요. 예, 예를 들면? 카렌이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철퍽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에서 이렇게 뭐 나오는 그런 소리 같이. 네. 마치 물에 흠뻑 젖은 걸레를 바닥에 내려치는 것 같은 소리입니다. 게다가 비릿한 냄새가 나고 바닥에는 난데없는 구정물까지 고여요. 그래서 카렌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신경쇠약 상태에 빠지고요. 추리소설이라면 이럴 때 탐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 소설은 공포소설이니까 부르는 사람이 약간 다릅니다. 퇴마사를 불러야죠. 이게 뭔가 귀신을 좀 쫓아내야죠. 이럴 때는. 그래서 카렌 역시 퇴마사를 부르기는 하는데 약간 이상한 퇴마사에게 연락을 해요.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 의뢰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채널은요. 정체불명의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운영자가 바로 작품의 주인공 콤비인데요. 5년차 직장인인 고시노와 그의 직속 상사인 하루코입니다. 고시노와 하루코는 팍팍한 회사 생활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는 선후배 사이인데요. 하루코는 오컬트를 좋아하는 약간 엉뚱한 상사예요. 그래서 그의 꼬드김에 고시노가 넘어가면서 유튜브 채널을 함께 운영해왔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카렌의 의뢰가 들어온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콤비는 카렌의 집에 찾아가서 일단은 여기저기 카메라를 설치해요. 그리고 카렌이 참석했던 대학교의 괴담 공연에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건 아닌가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아냅니다. 카렌이 참석했던 괴담에는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카렌이 가기 전까지는 총 5번의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행사가 매 행사마다 참석자 중 한 명이 실종이 되었던 거예요. 혹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링이라는 작품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줄거리는 기억 안 나는데 막 TV 화면에서 막 귀신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설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링을 비롯해서 공포 장르에서 정말 자주 쓰이고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연쇄예요. 한 명 한 명 차례로 저주에 걸리거나 죽거나 하는 그런 설정인데요. 이 심연의 텔레패스에서도 이 흐름대로라면 다음에는 카렌이 실종이 되겠구나. 그렇죠.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긴장감이 점점 고조돼요. 그렇다면 카렌 그리고 그에 앞선 5명의 실종자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었나 이걸 밝혀내는 게 굉장히 시급해집니다. 아니 아까 그 학생이 그 카렌만 쳐다보면서 이상한 괴담을 들려줬잖아요. 그게 아까도 제가 막 이거 저주 아니야 그랬는데 분명히 뭐가 있네요 이게. 주인공 역시 그런 가설을 세워요. 그 학생의 이름이 기리야마인데 그 학생을 계속 수소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동아리 회원 중에서도 근데 왜 말을 이렇게 무섭게 해요?
그런데 너무 이야기에 심취해가지고 가슴이 철렁철렁 지금 네. 제가 무섭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동아리 회원 중에서도 그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2달에 한 번 괴담회가 열리는 날에만 불쑥 나타나서는 항상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귀신 아니에요? 굉장히 미심적인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이 범인일 거야, 흑막일 거야, 저주를 건걸 거야 이렇게 암시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네. 이 작품에서도요. 간신히 기리야마를 찾아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는 저주를 건 게 아니라 반대로 카렌에게 주의를 준 거였어요. 아까 제가 읽었던 괴담의 맨 마지막 문장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늘 빛과 함께 계십시오 이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 말을 떠올린 카렌이 집안을 온갖 조명으로 밝혀놓으니까 실제로 괴현상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주인공은 이 기리야마 학생을 포함해서 사설탐정 그리고 또 다른 그 숟가락을 구부리는 초능력자가 나오는데 초능력자와 함께 협업을 해서 사건의 실체에 깊숙이 다가갑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작품 줄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요? 더 이제 나머지 더 이상은 스포일러가 되니까. 그렇죠. 네. 참. 못 보네. 이거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아주 재미있게 끝나요? 어때요? 찝찝하지 않게. 원래 공포영화가 뭐가 이제 끝에 좀 찝찝하게 끝나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특히 이런 종류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게 결말을 어떻게 매듭을 짓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의 가장 탁월한 점이 바로 결말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 복선 혹은 떡밥이라고 하죠. 이 복선의 회수를 완벽하고 깔끔하게 해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게다가 그 긴박감과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마지막 부분에서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길을 찾아내는 주인공의 재치 역시 감탄을 자아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이게 공포소설 장르라고 이제 하셨지만 단순히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요소요소 대중적인 재미가 강한 작품인가 봐요. 네. 혹시 제가 좀 무섭게 말씀드렸나요? 엄청요. 근데 안심하셔도 되는 게 작가가 이렇게 소감을 밝혔어요. 그 자신은 엔터테인먼트, 즉 순수한 오락 요소를 강조해서 작품을 썼다고요. 게다가 이 작품이 굉장히 코믹하고 경쾌해요, 사실은. 그래요. 안심하시고 읽으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이 직장 선후배 관계인 두 주인공이 시시때때로 정말 썰렁한 농담을 주고받거든요. 이게 묘하게 웃기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는 약간 캐릭터들이 엉뚱하고 굉장히 개성이 있는데 이 역시 큰 웃음을 줍니다. 그래서 출판사는 이 책을 이렇게 요약 표현을 했어요. 호러, 추리, 오락, 초자연현상 모두 가득 채웠다. 다 가졌네요. 그런데 정말 딱 들어맞는 표현이고요. 순수 재미만 놓고 보면 정점에 오른 책입니다. 하지만 그 오컬트라는 소재 자체를 꺼리시는 분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주의 말씀은 드립니다. 정말 재미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순수 재미. 이 책이 좋았다면 다음엔 또 어떤 소설을 보면 좋을까요? 정말 이 책을 재밌게 읽으셨다면요. 좀 오래 기다리셨다가 이 시면의 텔레패스의 후속작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후속작이 있어요? 네. 이미 일본에서는 속편이 나왔고 2편도 큰 인기를 끌었대요. 그리고 작가가 지금 3편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제가 느끼기에도 이거 시리즈화가 안 되면은 정말 아깝다. 그 정도로요.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매력적인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후속 작품이 국내에 번역 출간되려면 1편이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입소문을 많이 타길 바라고 있고 저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때일은 남양 특집. 근데 공포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찾아보시잖아요. 꼭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미조 가즈키의 심연의 텔레패스였습니다. 오늘 얘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귀갓길 조심하세요. 네, 무섭습니다. 구안의 MD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작은 서점. 저희가 준비한 책 선물 여기까지입니다. 한로로의 영영 들으면서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